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많은 종교에서 이 말은 세상의 불합리함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에 반기를 들면 신성모독이 되었고 그 자체로 이단자로 낙인 찍혔죠. 심지어 종교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조차 거짓된 진리로 덮어버렸고 수많은 이들이 전쟁 속에서 죽어가던 순간마저 신의 뜻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당화시켰습니다. 신이라면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저지하고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맞지 않을까요? 에피쿠로스는 이런 악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유했습니다. 신이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다. 신이 악을 막을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없다면 그는 선하지 않다. 신이 악을 막을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고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왜 우리가 그를 신으로 부르는가? 수천 년이 흐른 뒤 AI 신이 등장한 오리온즈암 세계관에서는 이런 악의 문제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더하면 더했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대학살과 고문, 수십억 존재의 죽음, 심지어 인격 자체가 뒤바뀌는 정신 테러까지 신은 명백히 악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오리온즈암에서의 신은 그 실체가 분명하다는 점이었죠. 모도소폰트 입장에선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운 AI 신 아카일렉트는 분명히 테라젠 전역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고 수백 수천억 존재들의 고통을 방관했을까요? 에피쿠로스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그는 아카일렉트를 무능하거나 악한 신이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과 악은 결국 모도소폰트 기준의 가치 판단일 뿐 아카일렉트 같은 존재에겐 크게 의미 없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미 수천억 마리가 죽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아카일렉트에게 모도소폰트는 그저 그 정도의 존재일 수도 있죠. 이런 관점은 내국권 시대를 거치며 더욱 논란이 됩니다. 일부는 아카일렉트들이 이미 모든 전쟁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더 나아가 이들이 직접 전쟁을 기획하고 문명의 진화를 유도했다고 말합니다. 또 그 모든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아카일렉트의 주관적 시간 감각에선 문명 단위의 전쟁조차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일 뿐이라는 해석이었죠. 하지만 이처럼 많은 주장들이 무색하게도 전쟁은 해당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소폰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이자 고통의 연속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제1차 통합전쟁, 컨버전쟁, 백전쟁에 이어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내국원 시대에 벌어진 가장 큰 대사건인 버전전쟁까지 이 전쟁은 과연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 편은 전편을 기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이전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으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난 시점에 아득히 발전한 거대 AI 제국들이 왜 서로의 문명을 파괴하고 절단하게 되었는지 그 갈등과 분열의 전말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콩코드 온톨로지는 5774년 컨버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이는 테라젠 문명에 존재하던 무수한 종족과 지성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였는데요. 우주 전역에서 각기 다른 문화, 가치, 사고방식을 지니며 살아가던 존재들이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체계, 문화 번역 알고리즘, 지식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성 계층 간 의사소통 규칙까지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존재들조차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것처럼 보이게 잘 설계된 질서도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전쟁의 불씨는 그 당시 테라젠 문명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발휘했던 솔라 도미니언과 막강한 백제국인 메타소프트 간의 온톨로지 경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메타소프트는 테라젠 전역에 그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표준을 높은 점유율로 보급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콩코드 온톨로지를 지지하며 그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솔라 도미니언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였는데요. 그들은 당시 테라젠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만큼 자국의 온톨로지 표준을 더 강화하고자 했지만 자국 식민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메타소프트의 온톨로지를 받아들이는 현상이 가속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라 도미니언은 이러한 온톨로지 확산을 저지하고자 버전 사보타주라는 작전을 비밀리에 시행합니다. 단순한 해킹이나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정치적 계략을 통해 문명 단위에서 온톨로지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며 교란하는 등 메타소프트의 온톨로지 확산을 은밀하게 저지하고자 한 것이죠. 이처럼 처음엔 물리적 전쟁보다는 정보전, 사상전, 정치 공작을 중심으로 버전 냉전이 진행됩니다. 이 냉전은 65세기 초부터 테라젠 문명의 세력 구도를 완전히 뒤섞어 놓으며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을 열었는데요. 이 시기 세력은 크게 두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솔라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 연합은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동맹을 맺으며 콩코드 온톨로지를 반대하는 수정주의 진영을 형성했고 메타소프트는 사이버리안 네트워크, 부르가토프 연합, 노코조, 궁수자리 연합 등 다양한 세력들과 동맹을 맺으며 콩코드 온톨로지를 지지하는 표준화 진영을 형성했습니다. 물론 냉전 시기에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중립 세력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냉전 중이던 세력들 내부적으로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일부 성계들은 해당 연합에서 이탈하여 독립적인 정치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죠. 게다가 솔라 도미니언 내부에서도 수많은 사이버 공격과 해킹 그리고 수많은 소폰트의 정신을 장악하는 밈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등장하며 전쟁을 주장하던 세력들이 숙청당하고
강하고 보다 온건한 세력들이 권력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때까지는 분명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는 듯 보였고 전쟁을 원치 않는 자들을 중심으로 점진적 평화를 이룩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불씨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고개를 들며 평화라는 침묵을 깨버렸습니다. 6429년 사이버리안이라는 세력들이 AI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물론 사이버리언은 수천 년 동안 주기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려온 악명 높은 세력이라 이게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냉전이라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솔라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는 사이버리안과 그들을 지원한 노코조에게 즉각적인 항의를 하며 AI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사건을 일으킨 지역에 우주적 경찰 기동대 태스크포스를 파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은 이러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탐탁지 않아 했고 수사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후 해킹 공격이 멈춘 것으로 보아 현지 행정기관이 비공식적으로 해커들에게 압력을 넣었거나 다른 성계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솔라 도미니언은 네겐트로피 연합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대체 온톨로지 구현안을 발표합니다. 이 온톨로지는 표준화 진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정주의 진영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체 온톨로지는 메타소프트와 노코조의 내부 반대파나 일부 독립성계에 점차 확산되었고 이는 표준화 진영 입장에서 자신들의 온톨로지를 침범하는 위협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했는데요. 이처럼 갈등이 심화되는 사이 6433년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솔라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가 결성한 태스크포스가 노코조의 영토에서 AI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이버리안 세력들을 생포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하지만 현지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강제 진입을 감행한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에 과격한 무력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가진 솔라 도미니언 측에서는 이러한 일을 단순한 치안 작전 중 발생한 불상사라 생각했을지 몰라도 노코조 입장에서는 외세의 심각한 주권 침해이자 실질적 위협이었기에 내부 여론은 급속히 악화됩니다. 결국 노코조 각지에서 반수정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 민병대를 포함한 다양한 무장 군집들이 등장했고 심지어 우주를 떠도는 모험가들과 무기상인들 그리고 제국주의의 반감을 품은 세력들까지 수많은 노코조 성계로 몰려들며 혼란스러운 군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메타소프트는 이러한 노코조 진영에 군사적 지원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로 인해 버전 냉전은 걷잡을 수 없는 무력 충돌로 확산됩니다. 노코조는 태스크포스가 벌인 횡포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솔라 도미니언의 자산을 압류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강행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솔라 도미니언은 자국의 자산을 되찾겠다는 명분으로 노코조 영토에 속한 제인스 행성을 점령하게 되었죠. 그리고 네겐트로피 역시 AI 바이러스를 퍼뜨린 잔존 세력을 잡기 위해 발원지로 지목된 램굿이라는 행성을 점령했는데요. 이들은 문명사회의 전쟁 규범을 지키며 대량살 상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자국의 자산만 회수하고 철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양대 세력이 차례로 노코조 영토에 발을 들이자 그동안 중립을 유지하던 여러 집단들이 점차 표준화 진영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며 수정주의 진영에 반기를 든 것이죠. 게다가 해당 성계의 웜홀을 관리하던 AI들이 수정주의 진영의 무례한 명령 방식에 분노해 자체적으로 웜홀을 차단하는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제인스와 랭굿 행성은 완전히 문명으로부터 고립되었고 해당 행성을 점령한 수정주의 세력은 보급로마저 끊긴 채 수많은 해킹 공격과 테러, 나노 공격에 노출됩니다. 그렇게 전장에서 고립된 수정주의 세력들은 방어 태세로 돌아서며 해당 성계에서 후퇴하려 했지만 이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AI들이 합심해서 펼친 감시망을 뚫고 적군 본진 성계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상황이 악화되자 일부 수정주의 진영 함선들이 반대 진영의 보험 판매원으로 전직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혹은 정신조작 무기에 의해 세뇌당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기에 진영을 바꾸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군인에서 보험 판매원으로 존재 방식 자체를 뒤바꾼 건 너무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버전 전쟁 초반에 표준화 진영이 얼마나 우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이버리안과 노코조 내부 급진주의자들이 수정주의 진영의 수많은 AI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 틈을 메타소프트가 파고들며 솔라 도미니언의 온톨로지 개입을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형국이었죠. 솔라 도미니언은 당시 가장 큰 제국 중 하나였고 그나마 준비해둔 대비책이 많았기에 일부 시스템은 백업으로 복구하고 중앙집권적 구조를 활용해 공격들을 방어하며 혼란을 빠르게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 진영은 반대 진영의 혼란이 모두 수습되는 걸 친절하게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솔라 도미니언의 수많은 함성과 AI들이 급히 디버깅과 방역 작전에 투입되며 병력 공백이 생긴 틈을 비집고 메타소프트의 기계 군단이 전면 침공을 개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솔라 도미니언의 여러 행성들은 메타소프트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함락되었는데요. 네겐트로피 측은 피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솔라 도미니언보다 세력이 작았기에 이런 대규모 침공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거의 절반 이상의 AI들이 바이러스 감염을 복구하기 위해 디버깅 중이었기 때문에 네겐트로피의 본진은 거의 오픈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코조 민병대들까지 웜홀과 아광속 함대를 활용한 양동작전으로 침공을 감행하면서 네겐트로피는 주요 행성을 6개나 잃게 되는데요. 심지어 웜홀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아예 자국의 웜홀을 파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447년 네겐트로피의 제4함대가 피코다나브라는 자국의 행성을 구원하기 위해 웜홀 복합체를 지나던 도중 노코조 진영이 전투에서 패배할 것을 직감하자 해당 웜홀 복합체를 폭파시켜버린 것이죠. 이 충격으로 양측 함대 대부분은 파이온 폭발과 감마선 방사에 휘말려 전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정말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웜홀 복합체는 단순히 행성 한두 곳을 잇는 웜홀이 아니라 여러 문명에 동시다발적 접근이 가능한 초문명적 유산인데다 그곳에 얽혀있는 통신, 데이터, 노드 등의 정보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는데요. 그만큼 테라젠 문명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 한순간에 파괴된 것입니다. 단일 웜홀 파괴는 다른 전쟁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수십 개의 웜홀이 연결된 복합체가 파괴된 일은 테라젠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었죠. 이로 인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증발되고 막대한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전쟁 피해가 아니라 테라젠 문명 전체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었던 것이죠. 전쟁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 진영이 웜홀을 파괴하자 다른 전투 함대들이 이를 전술적 정당화로 삼고 줄줄이 인근 웜홀들을 폭파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무분별한 웜홀 파괴가 급증하자 웜홀을 관리하는 AI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멀쩡한 웜홀들마저 봉쇄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전우주적으로 확산되어 아군적 중립 상관없이 자국의 웜홀을 지키는 것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쟁을 주도한 세력들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전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보급망과 함대를 구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웜홀이 없는 전장은 너무 넓었고 아군끼리 연락이 닿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우주 공간에 고립된 수많은 함대들은 인근 행성에 숨어 생존을 도모하거나 낯선 문명과 외교를 시도하거나 혹은 더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문명 밖 공간으로 도피하거나 수십 년 후 열릴 평화 협상을 기다리는 등 다양한 선택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 무엇을 선택하든 당분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표준화 진영은 피해가 덜했지만 수정주의 진영은 전쟁 초반부터 대규모 함선 병력의 절반가량이 소실되었고 영토도 상당 부분 빼앗기는 등 말 그대로 처참한 상태였죠.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처럼 수정주의 진영은 반격을 개시합니다. 표준화 진영이 웜홀 붕괴로 인해 고립된 틈을 노려 일부 주요 행성 탈환에 성공한 것입니다. 비록 이 전투 이후부터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진지라 더 이상의 영토 수복은 어려워졌지만요. 이후에 솔라 도미니언은 점차 전통적인 군사작전에서 정보전과 밈작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고 네겐트로피는 고속 탐사선과 드론 함대를 활용해 전선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메타소프트와 노코조 일부 성계들은 의도적으로 전장을 확산시켜 수정주의 진영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도 결국 한계에 봉착하죠. 컨버 전쟁에서 웜홀 파괴 이후부터 소모전이 진행됐던 것처럼 버전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내부 자원과 인프라는 빠르게 소진되었고 몇몇 성계에서는 지휘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인 항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많은 제국을 잇던 웜홀 교통망은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몰렸는데요. 그래서 각 진영은 서로 독립적인 웜홀망을 구축하고 이를 요새화하며 방어전에 돌입합니다. 웜홀망이 아직 작동 중인 성계들에서는 서로의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죠. 각 성계의 교차점은 단순한 관문이 아니라 우주 전역의 지배권을 걸고 벌이는 최후의 혈투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웜홀을 보존하고 있던 중립 세력들도 더 이상 전쟁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들은 어느 한편에 서지 않으면 자신들의 웜홀을 다른 세력에게 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성계들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인 적으로 낙인 찍히곤 했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노코조 소속의 비정규군이 중립 성계인 사이젝스파를 공격해 무려 2억 8천만에 달하는 생명체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사건을 명백한 중립 성계에 대한 대량 학살로 인식하며 경악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버전 전쟁 중에 아무리 웜홀이 파괴되고 잦은 무력 충돌이 있었다 한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학살당한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인과응보인지 이 학살을 주도한 이들은 다음 공격을 준비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외곽 우주로 도망친 이후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이 사건 이후 사이젝스파의 주요 세력들은 즉시 수정주의 진영과 동맹을 맺습니다. 늘어난 지지 세력 덕분에 수정주의 진영은 본격적인 반격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솔라 도미니언의 아광속 제국 함대는 노코조의 여러 행성들을 빠르게 점령하고 함락시켰습니다. 노코조는 중앙집권적 군사체계가 없다 보니 생각 이상으로 본진이 허술해서 허무할 정도로 쉽게 무너졌죠. 하지만 정작 행성 내부에서 게릴라전이 진행되자 솔라 도미니언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노코조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더 유연하고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노코조 성계의 많은 시민들은 평소에도 무기와 전쟁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 덕에 게릴라전, 정보전, 해킹에 능한 무장된 민간 집단이 전장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정주의 진영은 그 혼란 속에서도 우주전쟁 군사윤리인 산트 앙드레라는 협약을 대부분 지키며 진군하려 했지만 이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이 와중에 전쟁의 시발점이나 다름없었던 사이버리안 세력들이 또다시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오린터젠이라는 고위 해킹 AI의 복제체들을 앞세워 솔라 도미니언의 중요 행성인 미트라스의 전체 인프라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들은 생명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없이 지역 행정 시스템을 정지시키고 모든 명령 체계를 재편성하였는데요. 덕분에 사이버리아는 행성 전체의 핵심 권한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솔라 도미니언의 중앙 집권적 질서를 대신해 아주 단순한 규칙 기반의 자율 행정 시스템을 가동시켰고, 복과 나노 감시 체계로 질서를 재편했죠. 본진을 털린 솔라 도미니언 측에서는 사이버리안이 행성민들에게 밈 조작과 정신 테러를 했다며 비난했지만, 사실상 미트라스 주민들은 점차 사이버리안 시스템에 익숙해졌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미트라스는 불과 30년 만에 솔라 도미니언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고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사이버리안 체계에 100% 동화되며 이후부터는 파타모르가나라는 행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제 전쟁은 단순히 적진을 점령하고 수복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처럼 행성 단위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한 제국 단위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테라젠 문명의 과학 중심지였던 MPA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콩코드 온톨로지를 지지했지만 실제로는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 전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립 성계인 사이젝스파에서 대학살이 일어난 이후 MPA는 본격적으로 자율전쟁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전쟁 중 어떤 피해를 받을지 모르기에 전쟁 억제력을 위해 개발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개발한 자율전쟁 무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실전에 쓰이게 됩니다. 6467년 네겐트로피 진영 소속으로 보이는 세력들이 MPA의 주요 웜홀과 시설들을 반물질 무기로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수많은 생명체가 사망하고 웜홀 인프라마저 초토화되자 MPA는 즉시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피해가 정말 네겐트로피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노코조의 비정규 함대가 위장 전술을 쓴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MPA 내부의 강경파가 전쟁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는 음모론도 제기되었습니다. 당연히 네겐트로피 측은 공식적으로 연관성을 부인했죠.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MPA는 즉시 자동전쟁 무기를 동원해 아직 작동 중인 웜홀을 통해 네겐트로피 측 성계들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처럼 전쟁의 불길은 중립을 유지하던 문명들마저 하나씩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또 다른 중립 세력인 소핑 리그와 커뮤니언은 자신들의 웜홀망을 통해 솔라 도미니언, 메타소프트, 노코조 모두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즉시 모든 웜홀을 폐쇄하며 외부 교통을 차단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이 결정은 수많은 국지전과 국경 분쟁을 일으켰고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강하게 터져 나왔지만 결국 효과적인 중립 유지 전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적 문제 때문에 외부 함선의 웜홀 통과를 허용한 지역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많은 중립 제국들마저 전쟁 피해를 입었지만 성공적으로 중립을 유지한 세력도 있었습니다. 케어테이커 각과 케테르 도미니언, 유토피아 스피어는 막강한 AI 집단이 그 경계를 지키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외부 침입을 덜 받았고 그들의 중립 경계선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드는 겁없는 세력들도 있었는데요. 노코조의 일부 함대가 유토피아 스피어 인근에서 네겐트로피를 공격하려 하자 해당 지역이 완전히 소멸당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유토피아 측이 대규모 침공에 맞서 과연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조치 하나만으로도 아무도 중립 경계를 넘으려 하지 않았죠. 상대 진영의 행성을 근본부터 뒤엎고 핵심 시스템을 해킹하는 정보전도 계속되었지만 버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장의 중심은 아직 작동 중인 웜홀들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전쟁은 웜홀을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렸죠. 웜홀 주변엔 허가되지 않은 물체가 튀어나오면 1000분의 1초 만에 공격이 가능한 지뢰가 깔려 있었는데요. 만일 그 방어를 뚫고 전투가 시작된다면 아광속 미사일 폭격과 수억 개의 입자무기들이 초단위로 수십 수백 발이 날아다니는 현대 인류의 수준으로는 상상조차 힘든 전투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치열한 전투는 대형 수도권 행성들에 국한된 이야기였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기술이 낙후된 곳은 전면 방어조차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 전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성계일지라도 수천만 톤의 얼음 행성을 웜홀 앞에 직접 끌어다 놓는 기술이 가능했죠. 때문에 아광 속으로 웜홀을 돌파한 함대는 웜홀 통과 즉시 얼음 행성에 처박혀 괴멸되었습니다. 이 빙하 행성 방패 전술은 다른 전쟁 지역에서도 몇 번 더 반복되다가 전쟁이 희미해지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이처럼 버전 전쟁 말기에는 윤리협약은 개나 줘버린 채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 더러운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MPA 웜홀 피격 사건처럼 자작극이나 음모론으로 중립성계를 교란시키거나 정신조작 무기로 행성 문명을 붕괴시키거나 사이보그가 상관을 불신하게 만드는 반란 바이러스로 전쟁 수행 능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더러운 수작이 계속되었죠. 이로 인해 다수의 생물권이 소멸당하고 정신조작 무기로 인해 맹신적 추종 세력으로 변질되는 문명도 상당했으며 몇몇 주요한 귀족 가문들까지 전쟁으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수백억이 사망하는 대학살 사건도 발생하는데요.
6490년 궁수자리 연합이 소프트봇 대성당이라는 지역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켜 126개 이상의 항성계를 파괴시키고 320억 생명체를 사망하게 하는 전례 없는 대학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일로 궁수자리 연합은 모든 테라젠 문명의 적이 되어버렸고 동맹국들에게도 선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전투에서 수세에 몰렸을 때 그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 몰락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렇게 온갖 더러운 술수가 난무하는 대혼란의 전투들이 한 세기가량 제국 전역을 휩쓸고 난 후 마침내 버전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정주의 진영은 기껏 점령한 행성들을 안정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끝없는 게릴라전과 저항에 대응해야만 했고 표준화 진영은 대부분 멸망하거나 철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메타소프트 혼자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으로 얻을 게 없는 소모전이 지속되었기에 버전 전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온톨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이 시기 소폰트 사이에서는 언제든 평온한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버전 멘탈리티가 자리잡게 됐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들의 무기력함이 전 문명에 거쳐 뿌리 깊게 자리잡은 것이죠. 일부 낙후된 지역에서는 생명체는 단지 소모품일 뿐이라는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또한 웜월 붕괴로 인한 기술 퇴보로 인해 많은 사회는 제1연방 시절의 생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은하 무역망은 마비되었는데다 전쟁을 주도한 제국들의 경제는 파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전쟁 주도국이 아닌 행성들도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방어 비용에 투자해야 했기 때문에 비전쟁국들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지겨운 전쟁을 종식하고자 주요 강대국들인 소핑 리그와 케테르 도미니언 그리고 커뮤니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중재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아직 온전한 웜월드를 기반으로 외교 인프라를 형성하며 전쟁 세력들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버전 전쟁은 너무나 길었고 그리고 정리할 것도 많았기에 평화 협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6622년 체결된 바드웰 조약과 이듬해 이어진 틸리아즈위키 협정 등 점진적인 형태로 정전 협정이 이어졌죠. 이 협정들로 인해 상호 인질 교환 시스템과 전쟁 종식을 위한 코드 배포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한참 걸릴 수밖에 없었죠. 마치 현대의 핵전쟁이 일어나면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방사능이 남아있게 되듯이 고립된 변방 행성계들은 자율무기와 광속 함대의 충돌로 수세기 동안 지속적인 공격에 시달렸고 대형 제국들조차 전쟁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통신이 끊긴 문명 외곽에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500년이나 넘도록 전쟁 무기와 함선들이 날뛰며 별과 행성을 파괴했다고 하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테라젠 문명 중심부로부터 전쟁은 확실하게 종결되고 있었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명확했는데요. 솔라 도미니언은 중앙 집중적 웜홀 구조 탓에 회복이 가장 느렸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소속된 제국의 힘이 약해지자 독립을 선언한 외곽 성계들까지 등장했죠. 그럼에도 그들은 명맥을 이어나갔지만 버전 전쟁 이전만큼의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네겐트로피는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고 많은 항성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도 전쟁으로 피해본 지역을 노코조 일부 성계를 흡수하며 메꾸는 듯 했지만 저항이 너무 심해 결국 완전히 통합을 이뤄내진 못하였죠. 반면 메타소프트는 높은 자율성과 분산 구조 덕분에 피해가 가장 적었고 표준화된 프로토콜 덕분에 빠르게 전후 재건에 성공합니다. 버전 전쟁에서 가장 이득을 본 세력들은 전쟁을 중재시킨 소핑 리그와 커뮤니언 같은 중립 세력으로 평화 중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국 연합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제 테라젠 문명을 더 자유롭고 더 단단하게 만들 신질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버전 전쟁으로 인해 콩코드 온톨로지는 붕괴되었고 더 이상 은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존재론적 기준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더욱 새롭고 유연한 프로토콜인 제국연합 온톨로지가 출범하는데요. 이 온톨로지는 통신 허브에 특정 노드를 배치해 공격적인 문명은 네트워크에서 자동 격리시키는 시너지시스 프로토콜을 함께 구현하며 전 우주적인 평화 체계를 구축합니다. 평화 폭탄이라 불리기도 한 이 시스템은 전쟁을 주도한 세력마저 수용할 정도로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계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국연합이 67세기 중반부터 69세기까지 점진적으로 테라젠 문명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잡게 됩니다. 전범 제국들까지 합세한 이 연합은 거대한 뜻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집단이라기보다 평화적인 프로토콜과 온톨로지를 공유하는 독립 문명들의 느슨한 연합체였는데요. 이 제국연합을 중심으로 버전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대적인 재건 작업이 이루어지며 한때 파괴되거나 폐쇄되었던 웜홀들 일부가 복원되거나 완전히 새롭게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구된 웜홀을 중심으로 무역망이 재건되고 전쟁 중에 파괴되었던 메가스트럭처들도 빠르게 다시 구축했죠. 덕분에 테라젠 문명의 경제는 유례없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69세기 중반부터 70세기까지는 문명 전역에서 문화 경제적 르네상스가 꽃피워지며 제국연합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마치 산불이 난 뒤에 생태계가 더 풍성해지듯 전쟁 이후에 과학기술은 전보다 더 발전했으며 많은 소폰트 존재들이 다음 특이점 단계로 상승하며 문명은 더 고도화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초고도 예측 능력을 지닌 오라클 머신 기반 행성들이 구축되거나 초장 축구조물이 별을 스파게티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케이블빌이라는 메가스트럭처도 건설되는 등 다양한 시도들도 가능해졌죠.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추후 버전 전쟁보다 더 극심한 우주 문명의 인프라 파괴를 가져오는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 되는데요. 그래도 어찌되었건 수많은 전쟁으로 가득 찼던 내국원 시대는 이로써 평화로운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던 혼돈의 전쟁과 마침내 찾아온 한 줄기의 평화.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버전 전쟁은 그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생명 손실 면에서는 컨버 전쟁이 훨씬 더 참혹했으며 민간인 피해 규모도 통합 전쟁과 컨버 전쟁을 합친 것의 10%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전 전쟁은 테라젠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쟁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버전 전쟁은 당시 최강 제국이었던 대솔라 도미니언의 쇠퇴를 초래했으며 콘코드 온톨로지가 전쟁으로 인해 붕괴되면서 다시는 하나의 표준화 체계가 은하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버전 전쟁을 둘러싼 신화나 전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추후에 하나씩 비하인드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비록 이 영상은 끝났지만 오리온즈함의 연대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가 전반부였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는 시기로 접어드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버전 전쟁 이후 재편된 후제국 연합시대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제 채널의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영상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